예술의 향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비노필의 최영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선입니다. 네. 지금 파리에 살고 계시죠? 네, 파리에 올해 딱 20년 차입니다. 아, 프랑스 벌써 생활. 네, 20년 되셨군요. 세월이 빠르더라고요. 비노필이 어떤 회사인지 직접 설명 좀 해주시죠. 비노필은 말 그대로 비노, 그게 라틴어로 와인이란 뜻인데 와인을 감성 있게 소개한다. 원래 그런 의미로 만든 회사긴 해요. 그래서 파리를 베이스로 해서 아시아의 와인 수출 에이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신데 지금 그저께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도착하자마자 저희 예술의 향연부터 찾아주셔서 이번에 이 행사 때문에 온 건데요.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의 와인과 아시아, 우리나라의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중개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런 최종 소비자라기보다는 중간 단계에 있는 네. 디스트리뷰터, 즉 수입사와 네.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영선 대표님과 함께 그림이 생각나는 와인을 생각나게 하는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와인하면 이제 친한 사람들과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그런 거 하면 르누아르의 이 그림이 생각나거든요. 자,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르누아르 그림을 여러 알지만 이 그림을 봤다라고 이렇게 딱 인식이 되진 않아요. 네. 분위기 어떤가요? 아주 전형적인 프랑스 스타일의 스탠딩 파티죠. 네. 그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 네. 제가 처음에 프랑스에 갔을 때는 파리에서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학습을 위해서 보르도에서 시작했었어요. 처음 샤또를 초대받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먹고 갔죠, 당연히. 네. 그리고 나서 아페리티프를 한다고 해서 네.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나는 조금만 먹어야지. 네. 그런데 메인 본식이 9시 반에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 참 힘들겠구나 이 생각이 문득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참 즐거워 보이네요. 정말. 네. 다 몇 명 정도로 보이시나요? 보통 이 정도의 모임을 하려면 15명에서 20명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림상으로 혹시 다 안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 싶은 거 생각도. 같죠? 네. 총 14명인데 네. 여자가 5명이고 남자가 9명입니다. 맞아, 훨씬 많네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르누아르가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해요. 셋업한 거죠? 네. 근데 딱 보시면 어떤 인물이 가장 눈에 띄어요? 저기 아무리 봐도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여성이든 뭐 남성이든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 네. 그 약간 부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네, 왼쪽에 앉아있는 여성분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르누아르가 1841년생인데 네. 그 여성이 1859년생 알린 샤리고예요. 몇 년 차인 거죠? 한 18년? 차이 많이 나요.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만나자마자 둘이 이제 사랑하게 돼서 르누아르가 이 그림을 1880년에서 81년 사이에 그렸거든요. 근데 둘이 결혼하는 것은 1890년 결혼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들 셋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 여인을 이제 테이블에 앉히고 그 여인의 건너편에 민소매 옷을 입고 모자를 쓴 남자는 귀스타브 카유보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혹시 까이보트 들어봤어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왜냐면 성이 네. 너무 희한해서 그렇죠. 기억이 나요. 까이보트. 우리 예술의 향연 시간에도 비오는 파리 거리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던 그 화가고, 르누아르는 사실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카유보트가 르누아르를 후원하면서 그림도 많이 사주고 그렇게 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였고, 또 아까 강아지를 얼르는 여인 뒤에 난간에 기대 서 있는 남자는 이 그림이 그려졌던 푸르네즈 식당의 아들이에요. 이 어깨 근육이나 팔 근육이나 네. 약간 부쉐 같은 부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부시라고 하면 그쵸, 푸주. 식당이니까. 네네네. 네. 그 느낌이 있어요. 구레나루도 그렇고. 푸르네즈 식당이 어디 있냐면 파리에서 서북 쪽으로 샌드강이 이렇게 굽어져서 가잖아요. 그 말메종, 샤또드 말메종 있는 근처에 샤뚜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샤뚜에 있는 식당이고 지금 현재도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프랑스가 재밌는 게 대를 물리면서 아주 오래된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신기해요. 르누아르가 그림을 그렸던 그 현장을 가고 싶어서 제가 파리 있을 때 가서 지금 찍은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때 4월이었기 때문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볼까요? 테이블에 뭐가 네. 보이세요? 테이블에 저는 딱 보자마자 와인잔이 3개나 놓여 있고 네. 와인병이 있고 네. 모임이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세 종류는 순서대로 왼쪽부터 보자면 긴 플루트 모양의 잔에는 처음에는 스파클 와인이 서빙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 이어서 동그란 잔에는 붉은 그 잔재가 좀 있죠. 레드 와인을 마셨을 거고 이어서 아주 작은 잔이 보여요. 그 잔은 이제 그 식후주라고 해서 약간 독주로 끝나가는 무렵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음식도 보면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과일들이 보이시죠? 네. 과일과 약간의 치즈 부스러기 같기도 한 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하얀 네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식탁보라고 하죠. 네네네. 그게 어질러져 있잖아요. 시작할 때는 분명히 단정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그림을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필립스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런 미술관에서 직접 봤는데 테이블 위에 어떤 잔이 있고 어떤 와인을 마셨고 뭐 전혀 보지 못했어요. 제가 원래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림 볼 때도 일단 마시는 게 뭔지 그다음에 먹는 게 뭔지 이게 보이거든요. 오늘 대표님과 같이 그림을 보니까 또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여름날 피크닉에 어울릴 만한 그런 네. 와인은 뭐가 있을까요? 피크닉에 원래 마시는 와인은 사실 프로방스의 그 로제 와인을 많이 마시거든요. 네. 편하고 네. 그 근방에서 피크닉을 많이 하는 곳은 남쪽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당시에 파리 지역이었으면 어떤 와인을 마셨을까를 생각해 보니 예전에는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뱃길 아니면 육로였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파리 사람들은 근처의 와인을 많이 마셨었어요. 근처의 와인이라 하면 루아르라든지 샴페인 지역이라든지 저쪽 그런 쪽이었겠죠. 그러면 저 때는 아마 뭐 부르고뉴의 레드가 될 수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까유보트가 돈이 좀 있다고 하셨으니 그분이 스폰서를 했으면 그리고 샴페인이 좀 있었을 것이고 독주는 어디서든 나는 술이니까요. 네, 그렇게 마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과 어울리는 그런 와인을 한번 오늘 시음을 해볼까요? 네, 제가 파리에서 직접 가지고 온 네. 세계에 딱 300병 만들어진 술 중에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영광이네요. 드디어 마셔보는 겁니다. 네네네, 네. 직접 한번 드셔보시죠. 네, 좋습니다. 르누아르 그림에 등장한 사람들이 마셨던 와인은 어떤 스타일의 와인일까요? 내추럴이죠? 1880년대에 내추럴 와인이 있었어요. 내추럴 와인이라는 단어가 참 주는 네, 이상한 뉘앙스가 있어서 내추럴 와인은 요즘 와인이고 그러니까. 컨벤셔널 와인은 예전 와인이다라는 생각인데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이 그림이 그려진 1881년, 80년 네. 그때 당시에 과연 포도밭에서 포도를 재배할 때 화학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그때는 뭐 대량 생산 지금처럼 하지도 않았을 거고 막 그렇게 멀리 가지도 않았을 거고 만들어서 그 지역과 주변 사람들이 먹었을 테니까 그렇게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그거보다 좀 더 하네요.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그때 제초제, 화학제들이 음. 과연 농수산물에 쓰였을까요? 없었나요? 제초제와 모든 화학 유기 재료가 네.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짐작 가는 거 있으세요? 화학 이러니까 왠지 그러면 20세기 들어와야 있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이 제초제와 모든 화학제입니다. 즉, 그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이었죠? 18년.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쓰인 무기는 1900년대에 들어서서야 발표가 되었겠죠? 네. 생겼겠죠? 네. 그 이전의 모든 농경은 자연 농경이었어요. 그럼 농경이 자연인데 네. 과연 양조할 때 쓰인 효모, 즉 와인이라는 것은 포도에 있는 설탕을 효모가 먹고 알코올이 나오는 건데 그럼 그 효모는 인간이 만든 효모일까요? 아니면 포도에 달려있던 효모일까요?
포도에 있는 거. 그렇죠. 네. 포도에 천연적으로 있던 네. 어떠한 인위적인 첨가물도 없었던 와인이 바로 그 당시 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추럴 와인인데 요즘 이상하게 다시 새롭게 마치 의류를 복고로 가듯이 트렌드가 복고로 가든지 내추럴이 그런 거다라고 그게 아니라 원래 내추럴 와인은 메소포타미아 시절부터 있었던 것이 내추럴 와인이고 자 그럼 컨벤셔널 와인 즉 요즘 말하는 전통의 와인 컨벤셔널 와인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완전히 저는 지금 논란의 연속인데요. 컨벤셔널 하면 전통적인 건데 그러면 쭉 전통적인 방식으로 마셨고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워낙 환경도 나빠지고 건강 상태도 나빠지고 하니까 이제 아무런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 이렇게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시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컨벤셔널 와인이라는 사실 컨벤셔널 와인이란 단어는 이 내추럴 와인이 다시 생겨나면서 새롭게 명명된 거고 그냥 와인이죠. 근데 구분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무기를 팔던 무기상들이 그들이 갑자기 먹고 살 시장이 없어졌어요. 무기를 팔아야 되는데 큰 시장이 없어지니까 무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학 재료들을 화학 비료를 만들고 제초제를 만들고 네. 살충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무섭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1950년대부터 제대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무서운 게 그때가 급성장하는 시대였고 시장이 급하게 커지고 네. 더더구나 그런 재료를 쓰면서 생산량도 많아지고 왜냐하면 1헥타르에 들어가는 노동력이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노동력이었다면 제초제를 쓰고 살충제를 쓰고 화학 비료를 쓰면 5헥타르를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같은 시간에. 이렇게 되니까 대량 생산이 나오니까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소비도 늘어나고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양조학이라는 걸 또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체계를 만들었어요. 와인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아펠라시용을 받고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뭐 잘 팔린다. 라고 네. 라고 된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맛보는 이 와인이 르누아르 그림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마셨던 와인과 아주 흡사합니다. 비슷한 맛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러면 마셔볼까요? 네. 네. 이 와인은 네. 제 이 두 번째 제가 책을 2개를 썼는데 네. 이 두 번째 책에 나온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 제롬 소린이라고 있어요. 제롬 소린이 본인이 만든 건 아니고 네. 제롬 소린이 사랑하는 여자친구 같이 오. 사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롬 소린이의 손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같이 만들었고 포도도 그 버려진 포도를 주로 썼어요. 아무런 1년 동안 네. 그 돌보지 않은 천연의 포도. 그런 포도 가지고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색깔이 특이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화이트 품종, 레드 품종 다 들어갔거든요. 야, 약간 어떠세요? 상큼한 주스 주스 향. 같죠? 네. 그냥 과일 주스 같죠? 네. 예전에 르누아르 시절에 마시던 와인도 그런 와인이었을 거예요. 마셔볼까요? 아우 상큼해요. 네. 사과 주스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과 같으면서 감귤류도 있고 네. 저는 사실 향은 잘 몰라요. 향이라는 건 결국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 분들이 대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딸아이를 파리에서 키우다 보니 거기는 아주 아기 때부터 이런 올파티브 그런 향 훈련을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치즈에서 나는 냄새, 무슨 냄새. 우리는 그냥 먹잖아요. 밥 근데 먹을 때 저는 소리 내면 내추럴 안 돼요. 와인 마실 때마다 드는 생각이 와인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 그냥 주스 마시는 것 같아요. 원래 와인은 음식과 함께 곁들이는 음료예요. 그것을 이 현대에 와서 굉장히 정중하게 소믈리에가 양복을 입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 제 취향 아니에요. 와인은 쉽게 마시면 돼요. 네. 아주 어려운 와인이라는 건 없고 네. 내가 마셔서 맛있는 게 맛있고 즐거우려고 네. 하는 게 와인이니까. 그리고 머리가 안 아파야죠. 네. 황을 쓰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황이 뭐죠? 아 이산화황.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와인에 넣을 때는 뭐 액체화해서 설파이트라고 하기도 네, 하는데 네. 그게 원래는 황이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사용이 됐었어요. 네. 살균 목적으로.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그 오크통이나 아니면 앙푸르나
여러 가지 균이 많았을 테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황을 쓰면 된다는 거. 근데 그때 황은 천연황이고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아주 비싼 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때 넣은 황은 머리도 안 아프고 목도 안 말랐는데 지금은 그런 황을 넣으려면 와인이 너무 비싸지니까 아주 그 화학적으로 만든 저렴한 황을 넣거든요. 그건 정말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황 알러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가 과도하게 아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안주가 지금 여러 치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와인과 어울리는 안주 치즈는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리 지역에서 그린 그림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근교에 있는 음식들을 먹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치즈는 파리 근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노르망디. 네. 노르망디의 가장 유명한 치즈는 까망베르.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오늘 노르망디의 까망베르 유기농 치즈를 한번 가지고 네. 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파리를 비롯한 모든 곳에 사람들이 편하게 먹는 그 음식이 빠떼라고 있어요. 빠떼는 유학 시절에 드셔보셨죠? 네네네. 많이 드셔보셨죠? 네. 이렇게 고기를 점여서 각종 양념을 해서 저장을 그쵸? 네, 젤라틴 같은 걸 넣어서 부친 거죠. 다음에 네. 썰어서 빵 위에 올려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네. 와인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네. 음식인데 사실 프랑스는 안주는 없어요. 식사를 하면서 곁들이는 게 와인이기 때문에 안주 개념은 없고 다만 아페리티프냐 메인이냐. 근데 가끔 이제 아페리티프로 와인과 함께 먹고 식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식사 끝나고 나서 아예 치즈 플레이트만 또 따로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먹는 식사가 사이에서. 원래 네. 앙트레라고 해서 전식이 있고 물론 그 이전에 아페리티프가 있고 앙트레가 있고 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치즈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저트 네. 설탕이 나오는 음식인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네. 우리는 다시 또 2차 가서 또 다시 음식을 먹잖아요. 네. 그럼 우리 좀 먹어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깨망베르가 이거죠. 네. 치즈를 즐기실 때는 치즈가 아직 입에 조금 남아 있을 때 드시다가 그때 와인을 한번 같이 곁들여 보세요. 그럼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두 개가 부딪혀서 나쁜 맛이 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아니 대표님도 예, 먼저 드세요. 네. 저는 원래 치즈를 좋아해서 프랑스에 살 때는 항상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근데 치즈가 살이 찌는 음식은 아니에요. 발효식품이라서. 하도 많이 먹어. 근데 치즈랑 남아있을 같이 때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많이 남아있을 땐 아니어도 되고요. 입에 느낌이 있을 때. 더 이게 와인이 알코올 성분이 전혀 안 느껴지고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와인이 주는 산미, 와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산미인데 아주 아름다운 산미가 크리미한 치즈에 지방을 싹 감싸주면서 부드럽게 함께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둘이 이렇게 뭔가 우아한 춤을 추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게요. 르누아르가 또 춤을 추는 그림도 많이 그려요. 맞아요. 네. 이 알린 샤리고를 모델로 해서 1883년에 시골에서의 춤이라는 그림을 그렸고 그 같은 해에 수잔 발라동이라고 하는 모델 겸 화가가 모델을 서서 도시에서의 춤과 부지발에서의 춤 이렇게 1883년에 세 개의 춤 그림을 그려요. 그럼 아내가 된 사람은 그 알린 샤리고. 그게 도시에서의 춤인가요? 아니요, 시골에서의 춤. 근데 그 그림을 보시면 얼굴도 오동통하고 아주 귀엽고 발랄한 그런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열었을 때 하고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떤 맛이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와인은 원래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안정제, 즉 설파이트나 황을 집어넣은 와인은 변하는 모습이 좀 덜 화려하다면 네. 아무것도 쓰지 않은 와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을 이렇게 우리 옛날에 막스 아저씨 있었잖아요. 통아저씨. 네. 통아저씨가 이렇게 통에 구부리고 있다가 나왔을 때 기지개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와인이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었는데 코르크를 열어서 이제 숨을 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숨을 시작하면 얼마에 걸쳐서 잠을 깰까요? 한두 시간? 기본이 그렇고요. 와인마다 굉장히 다른데 어떤 와인은 하루가 지나야
제대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와인도 있고 네. 어떤 와인은 심지어 일주일이 지나야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건 양조랑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켰느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마지막으로 한 모금을 마시면서 맛을 기억했다가 이따가 다시 이따가 다시 해볼까요? 한번 시험해 보는 걸로 할까요? 그때 확실히 달라져 있을 네네. 거예요. 자, 저희는 그러면 딴 걸 좀 하다가 다시 와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A few moments later.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이 와인을 만든 그 깨올린 지메네스를 참 좋아해요. 저의 절친이기도 한데 레이블 한번 보세요. 지금 고슴도치가 그려져 있네요. 네. 아니 근데 내추럴 와인은 레이블이 정말 너무 창의적이고 예뻐요. 근데 정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반 그 컨벤셔널 와인은 레이블이 정해져 있어요. 아펠라시옹에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내추럴 와인은 다 그 반군들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반군들이니까 그렇죠. 자유롭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가 창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랄까 와인을 마시면서 그 와인이 드러내는 캐릭터를 레이블에 표현하곤 하거든요. 네. 보시면 너무 굉장히 예쁘잖아요. 재밌을 네.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감성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제가 그렇죠. 잘 못하는데 인스타를 쭉 보면 야 정말 이런 와인은 마셔보고 싶다. 네. 제가 내 집에 이렇게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내추럴 와인을 한국에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제 기자분들을 모시고 브리핑을 하거나 할 때 사실은 제가 조금 수를 썼어요. 네. 와인 전문 기자들을 전혀 부르지 않았어요. 뭐 뭐 전혀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나라에 와인 전문 기자가 뭐 별로 없기도 하고 저는 그때 대상을 패션 트렌드 기자들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결국 젊은 사람들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네. 아. 네, 트렌드 기자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음. 제가 그때 처음 살롱을 시작했던 게 2017년인데 인스타로만 그냥 마케팅을 했고요. 네. 그런데 참 특이하게 젊은 해외 여행을 하는 젊은이들, 그 다음에 셰프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겠구나. 한번 자, 드셔보실래요? 네.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향이 네. 아까보다 굉장히 풍부해졌죠. 풍부해지고 더 소프트해진 것 같아요. 그냥 따뜻한 봄날에 주스 한 잔 마시는 것 같지 아 않으세요? 진짜 전혀 알코올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입안에서 물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좋은 와인은 물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물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물처럼 마실 수 있는 음료만큼 좋은 게 없어요. 뭐든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게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 마시면 내추럴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친구는 깨올리는 그 제롬 소린이라고 사실 제롬이 굉장히 이 책에 소개된 굉장히 유명한 친구고 한국에서는 한 1200병이 그냥 2초 컷으로 한참 와인 시장 좋았을 때 그 정도로 유명한데 네. 제롬보다 미각이 좀 더 뛰어나요. 그 타고난 미각을 갖고 있어요. 책을 2권 쓰셨잖아요. 네. 책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래도 네. 되나요? 네. 제가 내추럴 와인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다른 세상을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컨벤셔널 와인을 2008년에 처음 공부를 마치고 회사를 만들어서 네. 와인을 수출하기 시작했을 때 컨벤셔널 와인은 그냥 팩스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돈을 넣으면 끝나요. 너 얼굴 보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2014년에 시작한 내추럴 와인은 제가 정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에 밝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있지도 않고 이메일이 없는 경우도 다반사였어요. 네. 그때는. 네.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만들면서 본인이 인스타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정말 어렵게 연락을 하면 첫 마디가 뭐냐면 언제 올 건데. 근데 선생님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어디 그렇게 작은 땅덩어리입니까? 그렇죠. 우리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6배의 땅덩어리잖아요. 저는 그때 아직 아이도 어렸고 근데 매일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나랑 한번 해보자.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게 본인이 1년 동안 땀을 흘려서 열심히 만든 와인을 누군가한테 수출해서 보내려면 적어도 그게 내가 누구랑 상대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썼어요. 내추럴 와인의 전설, 1세대들. 네. 1세대가 주는 의미는 달라요. 뭐냐면 개척자들이죠. 네, 70년 동안 컨벤셔널 와인이 우위를 점령하고 있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자리에서 용감하게 그들과 다른 와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책은 이제 그들이 닦아놓은 길에서 조금은 편하게 스타가 된 네. 내추럴 생산자들. 아,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요리도 잘해요. 네. 먹고 마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는 초가 상관해서 살아도 먹는 건 임금님처럼 먹는 그 이야기들이 두 개의 책에 담겨 있어요. 아, 정말 너무 읽고 싶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면서 와인 얘기를 했는데요. 내추럴 와인은 그냥 마시는 음료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과 같이 꽃을 피우는 그런 와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시음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꽃처럼 피어나는, 와인처럼 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 대표님 프랑스에서 와인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프랑스 어디에서 와인 공부를 하셨나요? 처음에는 보르도에서 시작했어요. 그래도 와인 지역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기초 공부를 하고 어학을 한 다음에 부르고뉴에서 마지막으로 와인 석사하기로 했습니다. 와인 비즈니스 석사. 와인 교육 기관이 주별로 있나요? 제가 처음 석사를 했을 때가 2006년인데 그때는 이제 막 보르도에서는 비즈니스 와인 과정이 생겼고 그 다음에 디종, 즉 부르고뉴 주도인 디종에서는 이미 한 10년 정도 된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선택했고 그 이외에 와인 비즈니스 학교는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믈리에라고 하는 그 와인을 최전선에서 고객한테 응대하고 소개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소믈리에라고 하는데 그 소믈리에 학교는 사실 고등학교입니다. 직업 고등학교처럼 그 고등학교를 마치면 소믈리에 자격이 주어지고 그 이상 더 나아가서 또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소믈리에 학교가 있지만 와인 비즈니스 스쿨은 제가 나온 디종이 처음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보르도에 생겼고 파리에도 이제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비즈니스 과정을 거친 사람은 저 포함해서 글쎄요 한 4-5명, 5-6명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 배우면서 가졌던 관계됐던 그 네트워크가 대표님 지금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추측은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비즈니스 스쿨이 결국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안 주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와인 메이커스들하고 네, 관계가 저는 사실 제가 했던 와인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저의 불어를 좀 많이 향상을 시켰고 그 불어를 토대로 제가 이런 희한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문화를 이해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 관계를 트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가서 부딪히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과정 중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죠. 왜냐하면 이들은 또 방을 내어줍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요리를 해서 정말 맛있는 요리를 같이 먹고 난 다음에는 보내기가 아쉬우니까 그럼 자고 가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없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환대. 네. 환대는 너무 좋은데 네. 방에 열악하다고. 굉장히 열악하죠. 뭐 난방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내가 과연 억소리가 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샤워 시설에 한겨울인데 온수가 잘 안 나오고 그리고 한 번은 저한테 텐트에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을 거라고.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있어요. 제가 무섭더라고요. 왜 무서웠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무서운 걸 넘어서서 프랑스는 각 마을마다 성당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성당에서는
종을 치죠. 각 시간마다. 음. 그거를 오밤중에도 종 치는 걸 제가 몰랐었어요. 한 시간마다 깼어요, 제가. 그런 일,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또 눈물도 같이 나요. 뭐, 진짜 너무 돈이 없어서 동굴에서 지내면서 그 동굴에는 전기도 없어요. 초를 키고 사는데 제가 왔다고 정말 너무나 맛있는 요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깨끗한 농법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먹는 것도 깨끗한 것만 먹어요. 맛있는 것만. 직접 텃밭에서 키운 야채로 만든 그 재료, 야채를 오랫동안 숙성했다가 보관했던 것들로 파스타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치즈를 준다든지, 그걸 주고 나서 다시 그들은 또 그 동굴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식탁이 없어서 그냥 추운 겨울에 밖에서 식탁을 놓고 밥을 먹기도 해요. 하하호호. 너무 재밌게. 그럴 때는 임금의 식사예요. 근데 그들이 사는 모습은 저는 가슴이 짠하죠. 정말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일단 운전이 4시간이 넘어가면 힘들어서 파리에서 달려서 4시간이 넘는 곳들은 무조건 기차를 타고 기차에서 내려서 작은 차를 렌트해서 편하게 다니는데, 그 거리로만 따지면 아마 정말, 왜냐면 1년에 반을 출장을 다닌 적도 많으니까. 지구 몇 바퀴를 돌으셨군요. 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내추럴 와인에 빠지신 이유가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사람의 순수함에 빠지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빠진 건 숙취가 없어서 빠졌어요. 단순해요. 왜냐면 내추럴 와인의 존재는 공부를 하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제가 만난 내추럴 와인은 가스도 있고 뭔가 탁하고, 지금 이 와인도 굉장히 탁하죠. 그쵸? 네. 이거는 제가 소믈리에 스쿨을 다니면서 배웠던 와인에는 정반대되는 거거든요. 와인은 일단 클리어해야 되고,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림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정반대되는 와인을 내추럴 와인이라면서 저희 학교에 이제 소개를 하러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 이건 뭐야. 이게 저의 첫 인상이었는데, 그렇게 조금씩 마셔서 이것도 뭐 마실만 하구나. 가끔은 정말 맛있구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처음 저한테 내추럴 와인을 소개해줬던 생산자가 여자였는데 한국 입양아 출신이었어요. 게다가 파리에 놀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선, 오늘은 정말 마시자. 그래서 오케이. 근데 너 오늘은 내추럴 와인만 마셔야 돼. 그게 2014년 초 겨울이었어요. 네.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 20년 됐네요. 아, 10년. 10년. 딱 10년. 네, 딱 10년.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넣은 내추럴 와인만 새벽 2시까지 마셨어요. 근데 저의 일반 컨벤셔널 와인 치사량은 한 병이 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시면 이제 그 다음날 토하고. 그날 한 병 반을 마신 것 같아요. 그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면서 나는 내일 죽었구나. 내가 왜 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하는구나. 자책을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제가 핸드폰을 들고 메일을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아무렇지도 않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게 미래구나. 내가 어쩌면 내 모든 뒷삶을 다 내팽개치고 나름 안정됐던 삶이었는데, 미친 듯이 프랑스로 와인을 배우러 온 게 이걸 만나려고 왔구나 하면서 그때 막 찾았어요. 운명적인 만남. 네, 내추럴 와인이란 단어를 네이버에다 넣어봤어요. 없어요. 아, 그렇다면 내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네. 그 숙취 때문이었습니다. 네. 물론 맛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숙취가 없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미래구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던 모든 일을, 다른 일을 다 접고 그냥 여기에 올인. 네, 네. 2014년부터